2025년 12월 동남아시아의 정글은 전쟁의 포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 바탕방주 서부의 태자단지. 이곳은 원래 조용한 카지노와 리조트 단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중국 자본이 무려 3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거대한 경제특구로 탈바꿈시켰죠. 표면적으로는 관광단지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지하에는 중국의 거대한 물류창고와 통신시설이 건설되어 있었고 일각에서는 군사기지로의 전용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소유권이었습니다. 태국은 역사적 근거를 들어 이 지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고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확정된 국경선을 근거로 맞섰습니다. 양국의 외교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고 결국 작은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태국군이 국경을 넘어 태자단지로 진격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발표했지만 뒤로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밤을 틈타 라오스 영공을 통과한 대형 수송기 12대가 캄보디아 공군기지에 착륙했고 그곳에 내리게 된 것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신의 주력전차 9구식 A전차 70대였습니다. 9구식 A는 중국이 2023년부터 실전 배치한 차세대 전차로 서방의 분석가들조차 그 성능에 혀를 내두르는 괴물이었습니다. 125mm 활강포는 2km 거리에서 700mm의 복합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고 능동방호 체계는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인공지능 기반의 화력 통제 장치는 이동 중에도 3km밖에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이 전차들이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인민해방군 제38 집단군 소속 전차병들에 의해 운용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들은 명목상 캄보디아군 고문단으로 파견되었지만 실제로는 전투에 직접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은 태자단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경제 거점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였고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는 전략적 보급로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태국군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2016년에 중국으로부터 VT4 전차 38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VT4는 9구식의 수출형 버전으로 성능은 약간 떨어졌지만 여전히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태국군 수뇌부는 같은 중국제 전차끼리 맞붙는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12월 7일 새벽 5시 태국군 제2기갑사단은 태자단지를 향해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선봉에 선 것은 제9기갑연대의 VT4 전차 24대였습니다. 그들은 국도 5호선을 따라 북상했고 태자단지 남쪽 15km 지점에 밀림지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전차 내부는 엔진 소음과 무한궤도가 땅을 으깨는 진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차장 솜짜이 대위는 해치를 열고 상체를 내민 채 주변을 경계하였습니다. 열대우림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적셨고 새벽 안개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상급 부대의 지시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작전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신속하게 태자단지 중심부까지 진격하여 주요 시설을 장악하고 캄보디아군의 반격을 저지한다. 정보부는 캄보디아군이 노후한 T-54 전차와 장갑차만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제 신형 전차가 투입되었다는 정보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태국군 전차부대가 태자단지 외곽의 고무나무 농장지대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두를 달리던 VT4 전차의 전차장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능선 위 나무들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쌍안경을 들어 확인하려던 순간 눈앞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전차의 포탑이 하늘로 솟구쳤고 125mm 날탄이 측면 장갑을 뚫고 들어가 내부의 탄약고를 유폭시킨 것입니다. 10톤이 넘는 포탑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옆에 나무 위로 처참히 떨어졌습니다. 전차는 불덩어리로 변했고 승무원들은 탈출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탄이 날아왔습니다. 태국군 전차들은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었죠. 능선 위에 은폐해 있던 것은 9구식 A전차 1개, 대대 총 30대였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매복 진지를 구축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구식 A의 화력 통제 장치는 연령상 센서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 탄도 컴퓨터가 통합된 최첨단 시스템 위로 무장된 그들은 안개와 나뭇잎이 시야를 가려도 연령상으로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능선 위에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기에 거리와 각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쏨자이 대리는 급히 해치를 닫고 포수에게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적의 포구 섬광조차 안개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종수는 급히 후진 기어를 넣었지만 그보다 빠르게 날탈이 날아왔습니다. 충격이 전차 전체를 관통했고 125mm 철갑탄이 전면 장갑을 뚫고 전투실로 침투하였습니다. 탄자는 초음속으로 내부를 관통하며 금속 파편과 열을 사방에 흩뿌려져 포수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전차장과 조종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15분간의 일방적인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태국군의 VT-4 전차 24대 중 19대가 불타거나 궤도가 끊겨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나머지 5대는 간신히 후퇴했지만 그중 3대는 도주 중에도 추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 전투는 태국군에게 충격적인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VT-4는 수출형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었고 중국군이 직접 운용하는 최신의 구구식 A와는 세대 차이가 있었습니다. 화력 통제 장치의 정확도, 장갑의 방호력, 승무원의 훈련도 모든 면에서 압도당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육군은 더 이상의 전차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제 최신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도 있었지만 구구식 A의 능동 방호 체계가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방콕의 국방부 지하 작전실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 반대편에는 주 태국 미국 대사관의 국방무관 존 매더슨 대령이 앉아 있었고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매더슨 대령은 태국 국방장관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태국군이 보유한 무기 체계로는 구구식 A를 격파할 수 없다고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긴급 지원할 수도 있지만 수송과 훈련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중국군은 태자단지를 완전히 요새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탈환은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매더슨 대령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K2는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 호주에 수출된 검증된 무기 체계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 라인이 풀가동 중이라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군 수뇌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제 전차가 과연 중국의 최신의 전차를 상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더슨 대령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K2의 재원과 실전 데이터, 그리고 나토 훈련에서 기록한 명중률이었습니다. K2 흑표는 독일의 LO55 120mm 활강포를 장착했고 이 포는 서방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포 중 하나로 K22 텅스텐 날탄을 사용할 경우 2.5km 거리에서 900mm의 균질압 연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구구식 A의 전면 장갑도 뚫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거기다 K2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전차였습니다. 조종수의 피로도를 줄이고 기동성을 극대화한 이 기술은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능동형 공기 서스펜션은 차체를 앞, 뒤, 좌우로 기울일 수 있어서 능선 뒤에 차체를 숨긴 채 포탄만 노출시켜 사격하는 헐다다운 전술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납기였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은 긴급 생산 요청을 받으면 석 달 안에 10대를 인도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더슨 대령은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폴란드군이 이미 인도받아 시험 운영 중이던 K2 10대를 임시로 차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폴란드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미국이 나토 차원에서 압력을 넣으면 가능한 일이었죠. 대신 태국은 나중에 폴란드의 새 전차를 보상해주고 추가로 10대를 더 구매하기로 약속해야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고민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자단지를 잃으면 국가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이 태국 본토까지 파고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12월 15일 폴란드 포즈난의 군사기지에서 K2 흑표 10대가 대형 수송기에 실렸습니다. 전차 한 대당 무게가 55톤에 달했기에
수송기 한 대에 한 대씩만 실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승무원과 정비장비, 예비 부품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물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별교관단 30명도 같이 탑승하였습니다. 이들은 K2 운용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전차병들로 태국군 승무원들에게 긴급 속성 교육을 실시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단장은 육군 기갑학교 출신의 박중영이었습니다. 그는 K2 실전 배치 초기부터 이 전차를 몰아온 전차장 출신이었고 K2의 모든 것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습니다. 12월 17일 K2 전차 10대가 태국 공군 우타파오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수송기 램프가 내려지고 전차들이 하나씩 지상으로 내려왔죠. 검은색과 녹색이 혼합된 3색 위장도색, 낮게 깔린 포탑, 길게 뻗은 120mm 포신, 그 위용을 본 태국군 병사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선에서는 매일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중국군은 태자단지 주변에 지뢰박과 대전차 진지를 구축하며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중영은 태국군 제2기갑사단장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사단장은 즉각 투입을 원했지만 박중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의 교육은 필요하다고요. K2는 자동화 수준이 높은 전차지만 그만큼 복잡한 전자장비를 다뤄야 했습니다. 화력 통제 장치의 조작법, 능동 방호 시스템의 작동 원리, 자동 변속기의 특성을 모르고 전장에 나가면 전차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5일간의 집중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태국군에서 선발된 40명의 전차병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K2와 씨름했습니다. 한국군 교관들은 통역을 통해 매뉴얼을 설명했고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사격 훈련장에서는 실제 포탄을 발사하며 명중률을 높이는 훈련이 반복되었습니다. 태국군 전차장 중에는 아누락 대위라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VT4로 첫 전투에 참여했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였죠. 그에게 그날의 악몽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능선 위에서 날아오는 포탄, 불타는 전차, 동료들의 비명.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중영은 아누락 대위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심은 너무나도 좋은 동기부여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냉정한 판단과 정확한 사격, 팀워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누락에게 K2의 핵심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헛다운 사격, 그러니까 차체를 지형 뒤에 숨기고 포탄만 노출시켜 쏘는 기술. K2의 능동형 서스펜션은 차체를 전후 15도, 좌우 9도까지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능선 뒤에 숨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차체를 들어 올려 적을 타격하고 다시 숨을 수 있었죠. 피탄 면적을 최소화하는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그들이 중공군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모든 기술과 전술을 알려주었습니다. 12월 22일, 드디어 K2 전차 부대가 전선으로 이동했습니다. 10대의 전차는 2개 소대로 나뉘어 작전에 투입되었죠. 1소대는 아누락 대위가 지휘했고 2소대는 박중영이 직접 탑승하여 지휘했습니다. 한국군 교관들도 각 전차에 한 명씩 동승하여 실시간으로 조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작전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태자단지 북쪽 능선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군 9구식 A전차 부대를 격파하는 것. 이 능선만 탈환하면 태자단지로 가는 주요 도로를 장악할 수 있었고 중국군의 보급선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은 야간에 실시되기로 했습니다. K2의 연령상 장비는 7세대 최신형으로 700mm의 파장대에서 작동하여 나뭇잎이나 안개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9구식 A의 연령상 장비는 6세대로 성능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K2가 유리했습니다. 22일 밤 11시 K2 부대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속으로 이동했고 무전은 암호화된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전차들은 일렬 종대로 진격했고 정찰 드론이 전방을 탐지하며 안전한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태자단지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 높이 200m의 794 고지, 이곳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곳에는 중국군 9구식 A전차 1개 중대 약 14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태국군의 재공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2 부대는 고지 남쪽 4km 지점에서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박중영은 전차들을 선형으로 배치,
10대의 전차가 800m 간격으로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의 포화를 분산시킬 수 있었고 교차 사격으로 화력을 집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K2 부대는 포를 쏘지 않고 대신 천천히 조용히 전진했습니다. 목표는 고지 남쪽 능선 바로 아래까지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m 거리까지 다가가면 K2의 포는 거의 100%의 명중률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중국군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지 주변에 지진 감지 센서와 음향 탐지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K2 부대가 1.5k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 경보가 울렸습니다. 9구식 A 전차들의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포탑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장비로는 어둠 속에서 아무리 열렬상 장비가 있다고 하여도 2km 밖의 목표물을 즉각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중령은 바로 이 순간을 노렸습니다. 그는 전 차량에 사격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10대의 K2가 동시에 포구를 번쩍였습니다. 120mm 활광포에서 K-2 날탄이 발사되었습니다. 탄자는 초속 1700m의 속도로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첫 일제 사격에서 7발이 명중했습니다. 9구식 A전차 7대가 동시에 불길을 휩싸였습니다. K-2 탄자는 텅스텐 합금으로 만들어진 장갑관통 날탄으로 운동 에너지만으로 장갑을 뚫었습니다. 탄자가 장갑을 관통하는 순간 엄청난 열과 압력이 발생하며 내부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중국군 전차들은 즉각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K2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포구 섬광을 보고 대략적인 방향만 짐작할 수 있었을 뿐이었죠. 그들의 포탄은 K2 부대 주변의 땅을 파헤쳤지만 정작 전차에는 명중하지 못했습니다. K2 부대는 이미 위치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격 후 즉시 600m를 이동하여 새로운 사격 위치를 잡았습니다.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K2의 기동성을 살린 기동사격 전술이었습니다. 쏘고, 움직이고, 다시 쏜다. 적에게 조준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제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6발이 명중했습니다. 9구식 A의 능동방호 체계가 날아오는 포탄을 감지하고 요격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K-2 날탄의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능동방호 체계는 대전차 미사일처럼 느린 목표물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초고속으로 날아오는 날탄은 요격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군 전차 중대장은 즉각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14대 중 이미 13대가 파괴되었고 남은 한 대마저 궤도가 끊겨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무전으로 본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794고지는 K2 부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박중령은 전차에서 내려 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고지 위에는 검게 탄 9구식 A 전차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일부는 포탑이 뒤집혀 있었고 일부는 탄약 유폭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아누락 대위는 행복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차 앞에 서서 멍하니 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 패배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적을 격파했고 동료들의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94고지는 이 복수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태자단지 중심부에는 여전히 중국군 9구식 A 전차 50여 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패배 소식을 듣고 경계를 강화했을 것입니다. 12월 23일 오전 9시 태국군 전방지휘소에서는 긴급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794고지 탈환 소식은 태국군 전체에 희망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중국군을 자극했습니다. 베이징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추가 병력을 공식적으로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태자단지 중심부의 지하 비밀 공간에 9구식 A 전차 48대가 집결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보병 전투차 60여 대, 자주포 20문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은 이곳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만약 태자단지를 잃으면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치명타를 입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박중령은 지도를 펼쳐놓고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태자단지는 3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반도 형태였고 북쪽으로만 육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이 좁은 진입로에 3중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뢰밭과 대전차 참호, 두 번째는 콘크리트 벙커와 대전차 미사일 진지, 세 번째는 시가지 내부의 건물들을 요새화한 최종 방어선이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무리였습니다. K2가 아무리 강력해도 단 10대만으로 48대의 구구식 A와 수십 문의 대전차 미사일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태국군 참모들은 공중 폭격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은 태자단지 전역에 S-300 대공 미사일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로는 이 방공망을 뚫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이 스텔스 폭격기를 지원해 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미중 간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비화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박중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회 기동을 제안했습니다. 태자단지 서쪽에는 메콩강의 지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은 건기인 지금 수심이 1.5m 정도로 얕아져 있었습니다. K2의 도하 능력을 이용하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K2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수중 도하가 가능한 전차입니다. 스노클 장비를 장착하면 수심 4.1m까지 잠수하여 강바닥을 기어갈 수 있죠. 물론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도하 중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공격할 수 있다면 승산이 있었습니다. 태국군 사단장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승인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작전명은 코브라 스트라이크로 정해졌습니다. 코브라처럼 은밀하게 접근하여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작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K2 열대에는 스노클 장비가 장착되었습니다. 엔진 흡기구에 길이 4m의 신축식 파이프를 설치하고 전차 외부의 모든 틈새를 방수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전기 계통도 점검했습니다. 물속에서 단 한 군데라도 누전이 발생하면 전차는 움직일 수 없는 쇳덩어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군 정비반장 김상사는 각 전차를 일일이 점검하며 승무원들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도하 중에는 절대 해치를 열면 안 되고 만약 물이 새어 들어오면 즉시 비상부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요. 승무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24일 밤 10시 K2 부대는 도하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태자단지에서 서쪽으로 18km 떨어진 지점, 메콩강 지류의 좁은 구간이었습니다. 강폭은 200m 정도였고 양쪽 강둑은 밀림으로 뒤덮여 있어 은폐하기 좋았습니다. 정찰조가 먼저 고무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가 반대편 강둑을 수색했습니다. 다행히 중국군의 경계 초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북쪽 도로만 집중 감시하고 있었고 서쪽 강변은 방어가 허술했습니다. 첫 번째 전차가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누락대 위에 전차였습니다. 조종수는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전차는 경사진 강둑을 내려가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순간 전차 내부가 어두워졌습니다. 잔망경을 통해 보이는 것은 검은 물뿐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전차는 시속 5km의 느린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무한 궤도가 강바닥의 진흙을 밟으며 전진했습니다. 전차 내부에는 엔진 소음과 물이 차체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승무원들은 숨을 죽인 채 계기판만 응시했습니다. 도하에는 약 15분이 걸렸습니다. 전차가 반대편 강둑에 도착하여 물 밖으로 나오자 승무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포탑 해치를 열자 시원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아누락 대위는 무전기를 켜고 성공을 보고했습니다. 나머지 9대의 전차도 차례로 강을 건넜습니다. 단 한 대의 사고도 없이 모든 전차가 무사히 도하를 완료했습니다. 박중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2 부대는 즉시 밀림 속으로 이동하여 은폐했습니다. 위성과 정찰 드론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전찰 위에는 위장망이 덮였고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엔진도 껐습니다. 낮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고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다시 이동하는 계획이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는 평화도 휴전도 없었습니다. K2 부대는 밀림 속에서 하루 종일 대기했습니다. 병사들은 전투 식량을 먹으며 체력을 보충했고 정비병들은 전차를 점검했습니다.
도하 과정에서 무한궤도 핀 몇 개가 헐거워졌고 서스펜션에서 이상 소음이 들렸습니다. 한국군 정비병들은 공구 상자를 열고 즉석 수리에 들어갔고 태국군 승무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군 정비병들은 열대우림 한가운데서도 마치 정비창에 있는 것처럼 능숙하게 부품을 교체하고 조정했습니다. 오후 5시 정찰 드론이 귀환했습니다. 촬영한 영상에는 태자단지 서쪽 방어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이곳에도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북쪽 방어선이 뚫릴 경우를 대비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였죠. 콘크리트 벙커는 절반만 지어졌고 지뢰밭도 부분적으로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중영은 이것이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적이 서쪽 방어를 강화하기 전에 공격해야 했습니다. 작전 개시 시간은 오늘 밤 자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밤 11시 K2 부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차들은 열 간격을 유지하며 밀림 속 오솔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전차 위에 걸린 위장망을 긁어댔고 무한궤도는 젖은 흙을 밟으며 미끄러졌습니다. 태자단지까지는 7km가 남았습니다. 이 거리를 은밀하게 이동하는 데는 약 2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전차들은 엔진 회전수를 최소한으로 낮추어 소음을 줄였습니다. 무전도 암호화된 버스트 송신만 사용했습니다. 1초 미만의 짧은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라 적의 전파 감청으로는 포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자정이 지나 12월 26일이 되었습니다. K2 부대는 태자단지 서쪽 외곽 1.5km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도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태자단지는 원래 화려한 카지노 도시였지만 얼마 전 대패를 겪으면서 지금은 군사 요새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민간인이 보이지 않았고 건물마다 위장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박중영은 전차를 멈추고 쌍안경으로 적의 방어선을 관찰했습니다. 약 800m 전방에 미완성된 콘크리트 벙커가 보였고 그 주변에는 대전차 참호가 파여 있었습니다. 참호 안에는 구구식 A전차 6대가 헐다운 자세로 매복해 있었습니다. 차체는 참호 속에 숨기고 포탄만 지상에 노출시킨 상태였습니다. 이건 전차전의 기본 방어 전술이죠. 헐다운 자세로 취하면 피탄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적의 포탄이 명중해도 두꺼운 포탑 장갑으로 막아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격하는 쪽은 전차 전체를 노출해야 하므로 불리합니다. 하지만 K2에게는 이 불리함을 능가할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능동형 공기 서스펜션이었습니다. 박중영은 각 전차에 헐다운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전차들은 작은 언덕과 나무 뒤에 차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을 조작하여 전방 차체를 들어올렸습니다. 포탑이 언덕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포수는 열 영상 조준경으로 적을 포착했습니다. 800m 거리, 참호 속에 구구식 A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화력 통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거리와 바람, 온도를 계산하여 조준점을 표시했습니다. 새벽 1시 정각, 박중영이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10대의 K2가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포구 섬광이 어둠을 찢었고 120mm 포탄이 초음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800m는 순식간이었습니다. 탄자가 목표물에 도달하는데 채 1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호 속의 구구식 A전차 6대 중 5대가 명중당했습니다. K2 날탄이 포탑 전면을 관통했고 내부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 대는 탄약고가 유폭하며 포탑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나머지 한 대는 급히 후진을 시도했지만 두 번째 사격에 격파되었습니다. 중국군 지휘부는 경악했습니다. 서쪽에서 적의 기습을 받았다는 보고가 올라왔지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서쪽에는 강이 있었지만 절대 도하하지 못할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전차 10대가 강을 건너왔단 말입니까? 중국 지휘부는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태자단지 중심부에 있던 구구식 A본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42대의 전차가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질주하는 전차들의 엔진 소음이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K2 부대는 이미 위치를 이동한 뒤였습니다. 사격 후 즉시 600m를 후퇴하여 밀림 속으로 숨었습니다. 중국군 전차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아군 전차의 잔해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중국군 지휘관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히트앤런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쏘고 도망치고 다시 쏘고 도망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전차들을 부채꼴로 전개시켜 밀림을 수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2대의 구구식 A가 전초 대형을 갖추고 서쪽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100m 간격으로 전개하여 넓은 지역을 동시에 수색했습니다. 연령상 장비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여 숨어있는 적을 찾아냈습니다. 박종령은 이 모습을 정찰 드론 영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적이 밀림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좁은 공간에서 아무런 전략 없이 42대와 10대가 맞붙으면 불리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이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은 각계격파가 가능하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박종령은 K2 부대를 2개 소대로 분산시켰습니다. 1소대는 북쪽으로, 2소대는 남쪽으로 이동하여 적의 측면을 노렸습니다. 새벽 2시, 남쪽에서 첫 번째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아누락 대위가 이끄는 1소대가 중국군 전차 5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거리는 1200m, 나무들 사이로 적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아누락은 포수에게 최좌측 전차를 조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포수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정확한 거리를 파악하고 조준점을 맞췄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전차 전체가 뒤로 밀렸습니다. 반동 흡수 장치가 작동했지만 120mm포의 반동은 엄청났죠. 포탄은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1200m 거리에 있던 구구식 A의 측면 장갑을 관통했습니다. 측면 장갑은 전면에 비해 훨씬 약했고 탄자가 엔진실을 뚫고 들어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4대의 중국군 전차는 즉각 반격했습니다. 포탑을 회전시켜 아누락의 전차를 향해 포를 쏘았습니다. 하지만 밀림 속에서는 정확한 조준이 어려웠습니다. 나뭇가지와 덤불이 시야를 가렸고 연령상으로 보아도 K2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누락의 소대는 계속 이동하며 사격했습니다. 10분간의 교전 끝에 중국군 전차 5대를 모두 격파했습니다. K2 소대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발의 명중탄도 받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중령의 2소대가 중국군 전차 7대를 상대로 교전을 벌였고 6대를 격파했습니다. 한 대는 도주에 성공했지만 궤도가 끊겨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승무원들이 기겁을 하면서 탈출해 도망갔습니다. 중국군 지휘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42대로 출격했지만 이미 18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밀림을 이용하여 각계격파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고 지휘관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할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급히 철수 명령을 내렸고 남은 24대의 전차를 집결시켜 태자단지 중심부로 후퇴하기로 했습니다. 시가지로 들어가면 건물들을 방패 삼아 그나마 방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퇴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죠. K2 부대는 계속 추격하며 압박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후퇴하던 중국군 전차 종대에 측면 사격이 날아왔습니다. 밀림 속에 숨어있던 K2가 기습한 것입니다. 후방을 담당하던 전차 4대가 연속으로 격파되었습니다. 중국군 전차들은 겁을 먹고 명령을 무시한 채 뿔뿔이 속도를 높여 도주했습니다. K-2 날탄이 빗발쳤고 도로 위에는 불타는 전차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새벽 4시 살아남은 중국군 전차 16대가 태자단지 시가지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건물 뒤와 골목 안으로 흩어져 숨었습니다. 시가전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박중령은 추격을 멈췄습니다. 시가지로 무작정 돌입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건물마다 적의 전차나 대전차 미사일이 숨어 있을 수 있었죠.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시가전은 전차만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태국군 지휘부에 연락하여 보병과 공병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병이 건물을 수색하고 공병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오전 8시 태국군 보병 1개 대대가 도착했습니다. 600명의 병력과 장갑차 20대였습니다. 함께 온 것은 미국제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 30기였습니다. 미국이 긴급 지원한 무기였습니다. 합동작전이 시작되었고 K2 전차는 주요 도로를 장악하고 화력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보병들은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적의 매복을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공병들은 길을 막고 있는 차량과 장애물을 폭파했습니다. 시가전은 치열했습니다. 중국군은 건물 2층과 3층에 대전차 미사일을 배치했고 골목마다 저격수를 숨겨두었습니다. 태국군 보병들이 쓰러졌고 장갑차가 불탔습니다. 하지만 K2의 화력 지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적의 미사일 진지가 발견되면 즉시 120mm 고폭탄을 발사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잔해가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중국군 전차가 모습을 드러내면 K-22 날탈이 날아갔습니다. 오후 3시 태자단지 중심부의 카지노 건물 주변에서 마지막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남은 중국군 전차 7대가 이곳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지노 건물을 등지고 반원형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박중령은 정면 공격을 피하고 우회했습니다. K2 세대를 건물 동쪽으로, 나머지 세대를 서쪽으로 보내 협공태세를 갖췄습니다. 나머지 4대는 정면에서 적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오후 4시 최종 공격이 개시되었습니다. 양 측면에서 동시에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군 전차들은 어느 쪽을 먼저 상대해야 할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포탑을 좌우로 회전시키며 응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분간의 집중 사격 끝에 중국군 전차 7대가 모두 침묵했습니다. 마지막 한 대는 항복 신호로 백기를 흔들었지만 흥분한 태국군 보병이 던진 수류탄에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오후 5시 태자단지가 완전히 탈원되었습니다. 70대의 구구식 A 전차 중 68대가 파괴되거나 노획되었고 나머지 2대는 캄보디아 본토로 도주했습니다. K2 부대의 피해는 놀라울 정도로 적었습니다. 10대 중 1대가 대전차 미사일에 피격되어 궤도가 끊겼지만 승무원은 전원 무사했습니다. K2의 복합장갑이 미사일의 성형 작약탄을 막아낸 것입니다. 나머지 9대는 모두 작동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12월 27일 태자단지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틀간의 격렬한 전투가 끝나고 거리에는 포성 대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불안한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중앙군사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태자단지에서의 패배가 단순한 전략적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중국의 동남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치욕적인 것은 최신의 구구식 A전차 770대가 고작 한국제 전차 10대에게 참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즉각 언론 통제에 나섰습니다. 국영방송은 태자단지 전투를 일절 보도하지 않았고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들은 위성사진과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중국군의 패배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K2 흑표의 활약상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는 긴급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2가 구구식 A를 상대로 거둔 7대1의 교환비는 현대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압도적인 성과라고 소개하였죠. 분석가들은 여러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독일제 에로 55 활강포의 우수한 관통력. 둘째, 능동형 서스펜션을 활용한 헐다운 전술. 셋째, 최신형 연령상 장비와 화력 통제 시스템의 정확도. 넷째, 자동 변속기가 제공하는 기동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군 교관들의 뛰어난 전술 지도라고 말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더 강력한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인민해방군 남부전구에 대규모 지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72 집단군 예하 기갑여단이 운남성에서 라오스 국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구구식 A의 최신 개량형인 구구식 A2 전차 100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2는 기존 모델보다 한 세대 진화한 괴물이었습니다. 엔진 출력이 1500마력에서 1800마력으로 증가했고 능동 방호 체계가 이중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조준 시스템이 탑재되어 인간 포수보다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 움직임을 즉각 포착했습니다. 워싱턴의 국가안보회의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이 100대 최신의 전차를 투입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태국군과 K2 10대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에 직통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소한 K2 30대와 정비지원부대,
그리고 탄약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지역 군쟁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패권 경쟁의 대리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국방부도 긴장했습니다. K2의 실전 성과는 한국 방위산업의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에서 구매 의향을 타진해왔고 나토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원은 위험 부담도 컸습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는 불가피했고 자칫하면 한국군이 직접적인 전투에 휘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K2 20대를 추가 지원하되 공식적으로는 태국에 긴급 판매하는 형식을 취한다고요. 한국군 교관단은 고문 자격으로만 참여하며 직접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받아들였고 나토식 탄약과 예비 부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2월 29일 K2 20대가 인천항에서 대형 수송선에 실렸습니다. 함께 탑승한 것은 정비지원부대 150명과 620mm 포탄 2,000발, 각종 예비 부품이었습니다. 수송선은 남중국해를 거쳐 태국 레엠차방항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중국군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구식 A2 100대는 라오스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북부로 진입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따른 우방국 지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태자단지 탈환 작전을 위한 대규모 기갑부대의 공세나 다름없었죠. 인민해방군 제72 집단군 기갑여단장 왕대령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35년간 전차병으로 복무한 베테랑으로 구구식 A2의 시험평가에도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으로 태자단지를 탈환할 뿐 아니라 한국제 전차의 신화를 깨뜨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왕대령은 정보부로부터 K2의 약점을 보고받았습니다. 첫째, 측면과 후면 장갑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둘째, 자동 장전 장치가 없어 재장전 속도가 느리다. 인간 장전수가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야 했으므로 분당 발사 속도가 6발에 불과하다였습니다. 반면 구구식 A2는 자동 장전 장치로 분당 10발을 쏠 수 있었습니다. 셋째, K2는 능동 방호 체계가 없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유격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넷째, 55톤의 무게는 기동성에서는 장점이었지만 약한 지반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우기 이후 진흙지대에서는 무거운 전차가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왕대령은 이 약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수적 우위를 이용해 포위 섬멸 전술을 구사한다. 100대의 전차를 3개 종대로 나누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면 적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접전으로 유도하여 K2의 원거리 사격 우위를 무력화시킨다. 1000m 이내에서 난타전이 벌어지면 자동 장전 장치의 발사 속도가 승부를 결정할 것이다. 1월 3일 중국군의 대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구구식 A2 100대는 3개 축선으로 태자단지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좌익종대 33대는 북쪽 국도를 따라, 중앙종대 34대는 중부 산악지대를, 우익종대 33대는 서쪽 강변도로를 따라 진격했습니다. 태국군 전방 초소에서 적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레이더는 수백 개의 금속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감지했고 정찰 드론은 거대한 철갑 행렬을 촬영했습니다. 태국군 지휘부는 즉각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박중영은 작전실 지도 앞에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적은 세 방향 동시 공격으로 아군을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K2 30대로는 100대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중앙종대를 주공으로 판단했습니다.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중앙종대는 좁은 계곡과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적을 저지하면 병목 효과로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박중영은 K2 20대를 중앙 방어선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10대는 좌우익에 배치하여 견제 역할만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태국군 보병 2개 대대와 자주포 1개 대대도 중앙 방어선으로 이동했습니다. 방어진지는 794고지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532고지에 구축되었습니다.
이곳은 계곡 입구를 내려다보는 요충지였습니다. K2 전차들은 능선 뒤에 헐다운 진지를 구축했고 전방에는 대전차 지뢰밭이 설치되었습니다. 보병들은 참호를 파고 대전차 미사일을 준비했습니다. 1월 4일 오전 7시 중국군 중앙종대가 계곡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34대의 구구식 A2가 일렬 종대로 좁은 도로를 따라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선두 전차의 전차장은 계곡 안쪽을 경계하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양쪽으로 가파른 산비탈이 솟아 있었고 울창한 나무들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완벽한 매복 지형이었습니다. 오전 7시 35분 중국군 선두 전차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M19 대전차 지뢰가 폭발하며 무한 궤도가 끊어져 전차는 멈춰섰고 뒤따르던 전차들도 일제히 정지했습니다. 그 순간 양쪽 능선에서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K2 20대가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거리는 1800m,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는 고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공격이었습니다. 120mm 날탄들이 비처럼 쏟아졌고 좁은 계곡에 갇힌 중국군 전차들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첫 일제 사격에서 12대가 격파되었습니다. 계곡 도로는 불타는 전차들로 막혔고 뒤에 있던 전차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전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대령은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계곡을 벗어나 양쪽 산비탈로 우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차 몇 대가 도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진입하려 했지만 경사가 너무 가팔랐습니다. 무한 궤도가 젖은 흙을 헛돌며 미끄러졌고 한 대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전복되었습니다. K2의 2차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화력 통제 컴퓨터는 각 포수에게 서로 다른 목표물을 할당했습니다. 중복 사격을 방지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대의 K2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적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중국군은 필사적으로 반격했습니다. 포탑을 능선 위로 돌려 사격했지만 K2는 헐다운 자세로 포탑만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피탄 면적이 절반도 안 되었고 게다가 고지에서 내려다보는 각도 때문에 중국군의 포탄은 대부분 빗나갔습니다. 30분간의 일방적인 사격 끝에 중국군 중앙종대는 괴멸되었습니다. 34대 중 29대가 파괴되었고 나머지 5대는 급히 후퇴했습니다. 계곡 안에는 검은 연기가 자욱했고 폭발한 전차들의 잔해가 도로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좌익과 우익 종대가 여전히 진격하고 있었죠. 박중령은 즉시 전차들을 재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방어선의 K2 15대를 북쪽으로 이동시켜 좌익 종대를 저지하고 나머지 5대는 서쪽으로 이동시켜 우익 종대를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532 고지에서 북쪽 방어선까지는 45km였습니다. K2는 도로에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었지만 산악지대의 비포장 도로에서는 시속 30km가 한계였습니다. 최소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중국군 좌익 종대는 이미 북쪽 방어선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것은 K2 5대와 태국군 보병 1개 대대뿐이었습니다. 5대로 33대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북쪽 방어선을 지휘하는 것은 안우락 대위였습니다. 그는 794 고지 전투의 영웅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수적 열세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1시간만 버티면 된다고요.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C40분 중국군 좌익 종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33대의 구구식 A2가 넓은 평야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횡대로 전개했습니다. 4km 너비에 걸쳐 일렬로 늘어선 전차들은 마치 기차처럼 다가왔습니다. 안우락은 침을 삼켰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는 포수에게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3,500m. 아직 사거리 밖이었습니다. K2의 유효 사거리는 3,000m였지만 그 이상 거리에서는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적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3,000m,
2,500m, 2,000m. 아누락은 사격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5대의 K2가 동시에 포를 쏘았습니다. 5발의 포탄이 날아가 5대의 중국군 전차를 명중시켰습니다. 하지만 28대가 여전히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군도 즉시 반격했습니다. 28대가 일제히 포를 쏘았습니다. 포탄들이 아누락의 진지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흙과 돌이 튀어올랐고 폭풍이 전차를 흔들었습니다. 한 발이 아누락 전차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에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아누락의 전차는 계속 사격했습니다. 재장전, 조준, 발사. 장전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55kg짜리 포탄을 들어올려 장전했습니다. 포수는 다음 목표물을 조준했습니다. 6초마다 한 발씩 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군 전차는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4초마다 한 발씩 쏠 수 있었죠. 발사 속도에서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아누락의 진지는 포탄 세례에 휩싸였습니다. 한 대의 K2가 탄을 맞았습니다. 포탑이 반쯤 날아가고 전차는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4대가 계속 싸웠습니다. 아누락은 무전기로 박중령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버틸 수 없다고요. 원군이 오기 전에 전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30분만 더 버티라고요. 지금 전속력으로 가고 있다고요. 아누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1000m 후방에 2차 진지로 물러나 재배치하기로 하였고 4대의 K2는 연막탄을 발사하며 후퇴했습니다. 하얀 연기가 전장을 뒤덮었고 중국군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중국군 좌익 종대장은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적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이 일격을 가할 때였습니다. 그의 명령 아래 전 부대에서 전속력 돌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엔진이 포효하고 무한궤도가 땅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아누락 대위는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적을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2차 진지는 첫 번째 진지보다 지형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작은 구릉 뒤에 전차를 숨길 수 있었고 전방 1000m 지점에는 늪지대가 있었습니다. 우기에 빗물이 고여있던 이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평야였지만 실제로는 수심 1.5m 정도 되는 진흙탕이었습니다. 중국군 전차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미성사진으로는 지표면만 보였고 정찰 시간이 부족했던 그들은 지형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선두를 달리던 전차 6대가 늪지대로 돌진했습니다. 순간 전차들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무한궤도가 진흙에 빠지며 헛돌았습니다. 조종수들이 필사적으로 출력을 높였지만 오히려 전차는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58톤의 무게가 전차를 진흙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6대의 전차는 순식간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누락이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릉 뒤에 숨어있던 4대의 K2가 일제히 포탑을 올렸습니다. 능동형 서스펜션이 차체를 들어 올리고 120mm 포가 늪에 갇힌 적을 조준했습니다. 거리는 1200m, 완벽한 사거리였습니다. 4발의 포탄이 동시에 발사되었고 늪에 갇힌 전차들은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4대가 동시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K2 날탄이 포탑을 관통하고 내부에서 폭발했고 탄약고가 유폭하며 포탑이 공중으로 높게 날아올랐습니다. 나머지 21대의 중국군 전차는 급히 정지했습니다. 종대장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전방은 늪이고 적은 고지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전진하면 모두 늪에 갇혀 표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회를 명령했습니다. 전차들을 좌우로 분산시켜 늪지대를 피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명령 직후 전차들이 밀집된 대형을 풀고 분산되었습니다. 아누락에게는 판단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분산된 적은 화력도 분산되었습니다. K2 4대는 계속 이동하며 사격했습니다. 쏘고 위치를 바꾸고 다시 쏘았습니다. 중국군은 어디서 포탄이 날아오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허둥지둥했고 K2는 사격 후 즉시 구릉 뒤로 숨어 다음 사격대는 300m 떨어진 다른 위치에서 나타났습니다. 중국군 종대장은 부들부들 떨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적은 고작 4대인데 21대로 4대를 못 잡을 리 없어. 그는 전차 절반을 직접 지휘하여 정면 공격을 감행했고
나머지 절반은 측면으로 우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양동작전이었습니다. 열대가 정면에서 집중 사격을 가하며 K2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포탄이 빗발쳤고 안울하게 진지 주변이 폭발로 뒤덮였습니다. 그 사이 나머지 11대는 동쪽으로 크게 우회하여 K2의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안우락은 연령상 장비로 이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적이 포위 기동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측면을 내주면 끝이었습니다. K2의 측면 장갑은 전면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그는 즉시 2대를 동쪽으로 돌려 우회하는 적을 저지하도록 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동쪽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K2 2대가 중국군 11대와 맞붙었습니다. 거리는 800m까지 좁혀졌습니다. 이 거리에서는 양측 모두 명중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쏘느냐가 승부를 결정했습니다. K2의 화력 통제 컴퓨터가 목표물을 자동 포착했습니다. 포수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중국군 전차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2발의 포탄이 공중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K2의 포탄은 중국군 전차의 포탑 정면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반면 중국군의 포탄은 K2의 차체 하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의 자동 장전 장치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4초 만에 재장전을 끝내고 다시 쏠 수 있었습니다. K2는 장전수가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하느라 6초가 걸렸습니다. 이 2초의 차이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중국군의 2차 사격이 K2 한 대를 명중시켰습니다. 포탄이 측면 장갑을 맞췄지만 K2의 복합 장갑이 관통자의 에너지를 흡수했고 승무원실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충격으로 전자장비 일부가 고장났고 전차는 일시적으로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남은 한 대의 K2가 홀로 10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전차장 썸부운 중위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중령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에이스 승무원이었고 지난 2주간 수십 번의 실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조종수에게 고속 기동을 명령했습니다. K2는 빠르게 질주하며 지그재그로 움직였고 중국군의 포탄들이 K2가 있던 자리에 공격을 감행했지만 이미 전차는 1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이동 중에도 썸부운의 전차는 사격했습니다. K2의 안정화 장치는 시속 60km로 달리면서도 정확한 사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포탑이 자동으로 차체의 흔들림을 상쇄하며 조준점을 유지했습니다. 한 발이 발사되어 중국군 전차의 측면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9대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들은 부채꼴로 전개하여 K2를 포위했습니다. 썸부운은 더 이상 기동할 공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을 택했습니다. 바로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한 것이었습니다. 조종수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1800마력 디젤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K2는 시속 70km까지 가속하며 중국군 전차 대형의 틈새로 돌진했습니다. 중국군 전차들은 동료를 맞출까봐 함부로 쏘지 못했습니다. 썸부운의 전차는 중국군 전차들 사이를 질주하며 근거리 사격을 가했습니다. 50m 거리에서 쏜 포탄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측면 장갑을 관통당한 전차들이 연달아 불탔습니다. 2분간의 미친 듯한 돌격 끝에 썸부운의 전차는 포위망을 뚫고 나왔습니다. 뒤에는 4대의 불타는 중국군 전차가 남았습니다. 그 순간 지평선 너머에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박중령이 이끄는 K2 15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지원군이 도착한 것입니다. 중국군 좌익 종대장은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33대로 시작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14대뿐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15대로 늘어났죠. 그는 울먹이면서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놓아주지 그들을 않았습니다. 15대의 K2는 즉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도주하는 중국군 전차들을 뒤쫓으며 사격했죠. 중국군의 탱크는 후면이 약했고 120mm 포탄이 엔진실을 관통하며 전차들을 하나씩 멈춰 세웠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중국군 좌익 종대는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33대 중 29대가 파괴되었고 4대는 승무원들이 탱크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단 한 대도 중국 본토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박중령은 전차에서 내려 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들판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불타는 철갑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K2의 피해는 2대 격파, 3대 손상이었습니다. 손상된 전차들은 정비하면 다시 전투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서쪽에서는 중국군 우익종대 33대가 여전히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전차들을 재정비하고 즉시 서쪽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국군 정비반이 달려왔습니다. 손상된 전차들을 점검하고 응급수리에 들어갔습니다. 김상사는 장갑판에 난 균열을 용접하고 파손된 전자장비를 교체했죠. 단시간 만에 3대 중 2대를 다시 작동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오후 1시 K2 부대는 서쪽 전선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16대가 작전 가능한 상태였고 서쪽 방어선을 지키던 5대와 합류하면 21대가 되었습니다. 완전치 않은 상태로 중국의 최신의 탱크 33대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서쪽 전선의 지형은 북쪽과 많이 달랐습니다. 넓은 평야지대로 은폐물이 거의 없었고 전차전의 교과서적인 지형이었습니다. 양측이 시야가 확보된 평야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기갑전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중국군 우익 종대장 류중령은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중앙종대와 좌익종대의 참패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지형을 잘못 활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곡이나 늪 같은 복잡한 지형에서 싸우면 수적 우위를 살릴 수 없었다고 생각했고 평야는 다르다고 느꼈죠. 33대가 횡대로 전개하여 동시에 공격하면 적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류중령은 전차들을 4km 너비로 일렬 횡대로 배치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양 부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거리는 5,000m였습니다. 박중령은 쌍안경으로 적의 대형을 관찰했습니다. 완벽한 횡대 대형이었습니다. 정면 승부를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박중령은 미소를 지었고 속으로 적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횡대 대형은 화력 집중에는 유리했지만 전차 하나하나가 모두 노출되었습니다. 반면 박중령은 다른 전술을 택했습니다. 그는 K2 21대를 3개에 제대로 나눴습니다. 1제대 7대는 전방 3,000m 지점에 배치했습니다. 2제대 7대는 2,000m 지점에, 3제대 7대는 1,000m 지점에 배치했습니다. 종심 방어였습니다. 중국군이 1제대와 교전하는 동안 2제대와 3제대가 측면 사격을 가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적은 3개의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거리가 4,000m로 좁혀졌습니다. 중국군이 먼저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33대가 동시에 포를 쏘았습니다. 하늘이 포구 섬광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쏜 포탄이 K2 1제대를 향해 날아갔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들의 탱크는 4,000m에서는 명중률이 10% 이하로 떨어졌죠. 대부분의 포탄이 빗나갔고 2발만이 K2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직격탄은 없었습니다. 박중령은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반격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적이 더 가까이 오도록 유인했습니다. 3,500m, 3,000m, 2,500m. 중국군은 계속 전진하며 사격했습니다. 그들의 포탄이 점점 정확해졌습니다. 한 대의 K2가 명중탄을 맞았지만 두꺼운 전면 장갑이 포탄을 튕겨냈습니다. 거리가 2,000m로 좁혀진 순간 박중령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차량 일제 사격이었습니다. 20대의 K2가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1제대는 정면에서, 2제대는 왼쪽에서, 3제대는 오른쪽에서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중국군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상대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포탑을 좌로 돌렸다가 우로 돌렸다가 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사이 K2의 포탄이 명중했습니다. 첫 일제 사격에 11대가 격파되었고 2차 사격에서 9대가 더 불탔습니다. 33대 중 20대가 불과 3분 만에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류중령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만만하던 그가 후퇴를 명령을 내렸고
남은 13대의 전차가 급히 방향을 돌려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후퇴하는 전차의 후면 장갑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죠. K2의 추격 사격이 계속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후 4시 치열했던 전투가 다 끝났고 중국군 우익종대 33대 중 31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단 2대만이 캄보디아 본토로 도주했습니다. 박중령은 무전기를 들고 태국군 사령부에 보고했습니다. 중국군의 대공세를 격퇴했다고요. 구구식 A2 100대 중 95대를 격파했다 전했습니다. K2 30대의 손실은 4대 격파, 6대 손상이었습니다. 사령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현대 전사의 길이 남을 대승이었습니다. 3대1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90% 이상의 적을 격파한 것입니다. 1월 6일 전 세계 언론이 이 전투를 보도했습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21세기형 쿠르스크 전투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일 기갑 전투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고 결과도 가장 일방적이었습니다. CNN은 위성사진과 드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캄보디아 북부 평야는 말 그대로 전차의 무덤이었습니다. 구구식 A2의 잔해들이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있었습니다. 검게 탄 포탑, 뒤틀린 무한궤도, 폭발로 찢어진 장갑판, 중국의 자존심이 산산조각난 현장이었습니다. BBC는 K2 흑표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독일제 활강포, 능동형 서스펜션, 자동 변속기, 복합장갑의 기술적 우위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2가 서방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임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K2는 총 327발을 발사하여 구구식 A2 168대를 격파했습니다. 명중률은 51%, 명중탄의 관통률은 98%였습니다. 반면 중국군은 1200발 이상을 발사했지만 K2를 격파한 것은 단 4대뿐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즉시 전 세계 군 당국에 전달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추가 100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루마니아는 50대를, 노르웨이는 30대를 주문했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대 규모의 구매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한국의 방위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주가는 40% 급등했고 정부는 생산 라인 증설을 승인했습니다. K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이징의 중앙군사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전술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군사력 전체에 대한 신뢰도 위기였습니다. 구구식 A2는 중국이 10년간 개발한 최신의 무기였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서방 기술을 따라잡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제 무기 전체의 수출 시장의 치명타였습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구구식 A 구매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제 무기보다 서방제나 한국제 무기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중국의 무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 파장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군 수뇌부를 질책했습니다. 어떻게 100대로 30대를 이기지 못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인민해방군 제72 집단군 사령관이 경질되었고 기갑 여단장 왕대령은 군사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구구식 A2의 설계 결함을 분석하고 차세대 전차 개발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차가 실전 배치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이었습니다. 1월 10일 태국 방콕에서는 성대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박중령과 한국군 교관단 그리고 태국군 전차경들이 왕궁 앞 광장을 행진했습니다. K2 10대가 거리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태국 국왕이 직접 박중령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화이트 엘리펀트 훈장, 태국이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었습니다. 아누락 대위를 비롯한 태국군 영웅들도 함께 훈장을 받았습니다.
태국 총리는 연설에서 한국과의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위기의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 덕분에 태국은 주권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K2 60대를 추가 구매하고 양국 간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축전을 보냈습니다. 한국군 교관단의 활약을 치하하고 이번 전투가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박중영과 교관단 전원에게 포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박중영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환영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박중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K2라는 뛰어난 무기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요. 승리의 진짜 비결은 승무원들의 훈련과 전술 그리고 팀워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중국군도 우수한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고요. 구구식 A2는 결코 약한 전차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수적 우위에만 의존했고 지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종심 방어나 헐대다운 전술 같은 기본적인 전차 전술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 한태연합부는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계곡에서는 매복, 늦지대에서는 유인, 평야에서는 종심 방어로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도하 작전으로 기습했고 기동과 화력을 조화롭게 운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승무원들의 숙련도였습니다. 한국군 교관들은 태국군에게 K2의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익히도록 교육했습니다. 능동형 서스펜션을 이용한 헐다운, 이동 중 사격, 신속한 진지 전환, 이 모든 것들이 실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중국군이 재공격할 가능성은 없느냐고요? 박중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패배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100대의 최신의 전차를 잃었고 국제적으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재공격을 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국은 방어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추가로 도입될 K2 60대와 미국이 지원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F-35 전투기까지 배치되면 중국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 전했죠. 무엇보다 중국은 국제 여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추가 제재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다시 군사적 모험을 시도하기에는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1월 15일 캄보디아와 중국 정부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태자단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세안과 유엔이 중재하는 3자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태국 정부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태자단지를 탈환했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격퇴했습니다. 이제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차례였습니다. 2월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첫 회담이 열렸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협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영토 문제, 배상금, 중국 자본의 처리 등 수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중국은 군사적으로 이미 패배했고 태국도 더 이상의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실리를 챙기고 싶어 했습니다. 3개월간의 지루한 협상 끝에 4월 15일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태자단지는 국제 공동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경제특구로 개발하여 이익을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중국 자본은 단계적으로 철수하되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중국군은 즉각 철수하고 향후 10년간 이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1년간 주둔하여 합의 이행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이었습니다. 태국은 영토 분쟁에서 실리를 얻었고 중국은
체면을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경제특구 개발로 혜택을 얻었습니다. 4월 20일 박중령과 한국군 교관단은 태국을 떠났습니다. 우타파오 공군 기지에서 송별식이 열렸습니다. 태국군 장성들과 전차병들이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누락 대위는 박중령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누락은 말했습니다. 박중령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첫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요. 한국군 교관들이 가르쳐준 전술과 기술이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중령은 아누락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그는 훌륭한 전차장이 되었다고 후배들을 잘 가르쳐서 태국의 기갑 전력을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누락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의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박중령은 지난 석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12월 17일 처음 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중국군은 70대의 최신의 전차로 태자단지를 장악하고 있었고 태국군은 연이은 패배로 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K2단 10대로 시작하여 놀라운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794 고지 전투에서 14대를 격파하며 첫 승리를 거뒀고 도하작전으로 태자단지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공세를 물리치며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총 180대의 중국제 전차를 격파했습니다. K2의 손실은 13대였습니다. 14대 1의 교환비. 현대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승이었습니다. 박중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는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고요. K2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전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이 전차를 도입할 것이고 한국의 방위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박중령은 믿었습니다. 강력한 방어력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약한 나라는 침략당하지만 강한 나라는 존중받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K2 흑표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앞으로도 자유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후 6시 수송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는 국방부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박중령과 교관단이 수송기에서 내리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박중령에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라고, 조국이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요.